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이한 일이 있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류머티즈로 고통받아 병원에 다니셨는데요. 처음에는 지역병원을 다녀왔으나 상황이 악화되어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 의사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시고 따뜻하셨으며 치료도 잘해주셨기에 어머니께서 이곳으로 옮긴 것이 정말로 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료보다는 인문을 중시한다는 말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시기에 어머니께서는 병이 금방 나을 것 같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저 또한 안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병원 방문일을 손꼽아 기다리곤 하셨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셨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이목구비가 뚜렷하여 마치 아이돌 가수나 모델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의사 선생님과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지를 자주 언급하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미지야, 그 의사 선생님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단순한 농담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녀는 확실한 표현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사실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냥 미소 지으며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도 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볼펜을 떨어뜨리자 나는 주워주었고 그 손에 닿을 뻔한 경험이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을 때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며 눈을 떴더니 그녀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죠. 눈이 마주칠 때 급히 고개를 돌리며 웃어버렸어요. 너무 어색한 상황이었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미소 지었죠. 내 생각에는 그는 가장 치유력 있는 대학병원 의사가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한번 그녀가 그렇게 말한다면 단순히 의심하지 말고 솔직히 물어보라고 조언했어요. 엄마는 늘 민감하게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이번에는 무언가를 예감했었던 것 같았어요. 그녀가 김칫국을 들이키는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엄마와 함께 김칫국을 통째로 마셔본 일을 생각하며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럴 때 그가 저에게 웃는 게 참 예쁘다며 말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리지 못했고 그의 칭찬에 더욱 수줍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만 수줍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기 힘들었고 그가 다가오는 소리만 들려도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이유로 병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죠.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엄마가 치료를 받는 도중에 저를 진료실로 부르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진료 관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가 갑자기 오페라의 일련의 사건을 계속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나는 그에게 좋아하냐고 물어본 것을 잘못 이해한 줄 알았지만 그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나는 얼버무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티켓을 건네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오페라야. 티켓 2장을 선물 받았는데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어. 혼자 보기엔 조금 그렇지. 너랑 같이 보러 갈래? 그래서 그는 내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민했지만 결국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가 진료실 문을 쳐다볼 때 나는 긴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다는 신호로 생각하여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집에 돌아오니 머리가 복잡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일은 꿈만 꾸고 있는 것 같지만 티켓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현실임을 알려주었다. 그 후 그가 나를 오페라로 데려다고 한 이유가 왜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은 잠도 못 자고 계속 생각하며 괴로워했고 엄마에게 고백할지 말지도 고민했지만 입을 꼭 다물었다. 그는 아마 미안한 건가요? 그런데 정말 그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았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놔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공연장 근처에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통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냥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져버렸어요. 약속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를 혐오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약속은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만나서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가 문자를 보내면서 약속 장소로 왔어요. 날씨가 맑았는데 나오니까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러 갈까 고민하다가 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가 오겠다고 해서 기다리니까 우산 하나 들고 왔어요. 공연장으로 같이 가는 중에 그의 팔이 제 어깨에 닿았다가 떨어졌다가 했어요. 그 스킨십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접촉 때문에 숨이 막혔어요. 그는 매우 예의 바르고 섬세한 남자였어요. 나는 볼 때부터 끝까지 정성스럽게 대해 주었는데도 내 안에는 의심이 가득 차서 고마워하지 않았어. 그의 여자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젖은 표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려고만 했어. 공연을 보고 나와서 그가 술 한잔 하러 가거나 드라이브를 제안할 줄 알았지만 내 생각은 완전히 틀렸어. 그가 난망스럽거나 미안한 기색 없이 살짝 웃으면서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어.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갈 거라고 하니까 그도 지하철을 탈 거라고 했지만 환승역에서 내렸을 땐 바로 가버렸어.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어. 때로는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간사할 때가 있지. 공연을 보고 나서 그가 바로 집으로 가자고 하자 다시 또 생각이 복잡해졌어. 마음이 바뀌었을까? 병원에서 만났을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밖에서 만나니 별로였다. 의심과 증오가 생겨서 마음이 서운해졌고 왠지 배신감이 들었다. 혼자 슬픈 연극을 연기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울컥해졌다. 동네 편의점에서 캔맥주 2개를 사서 마시고는 공터에서 울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의심과 증오가 없어졌다. 대신 왜 공연을 보고 곧장 집으로 가는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비가 오고 옷이 젖어서 그냥 집에 가자고 말했는데 핑계일 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머리가 복잡해서 일찍 자려고 했지만 전화벨이 울렸다. 상대방은 나아갔는지 물어봤고 그 말투가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졌다. 상대방이 잘 자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으려다가 망설였다. 상대방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고 싶다. 갑자기 제안을 받아들인 순간 내가 당장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 했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가겠다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정말 나중에 딴 이유로 끊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부담감이 밀려오면서 후회가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의사나 중요한 사람들일 것을 생각하니 내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콜센터에 다닌다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요일 밤이 되자 부담감이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 못 갈 것 같다는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결국 부딪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의 친구들은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해주어 나중에는 부담감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상대방과 함께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다가 상대방이 공터 벤치에 잠시 앉아 있다가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상대방의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물끄러움으로 쳐다보며 갑작스런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부터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미주, 매일 그를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소망이야. 그래서 그가 나에게 청혼을 했지 뭐야? 나는 너무 놀랐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 우리 엄마도 젊을 적의 나와 같은 평범한 여자였어. 그러다가 푸사제 가게의 꽃처럼 변한 거야. 엄마의 큰 꿈은 금세 깨졌고 눈물겨운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 남편 이회통을 반복해서 들어가다 결국 이혼했어. 그러다 엄마가 위액을 받지 못한 채 자식을 키우며 쫓겨나게 되었지. 나는 엄마의 서러운 과거와 상처가 항상 뇌리에 떠올라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 그는 내 이야기를 기대한 듯 담담하게 받아주더라고. 집에 들어와서 그는 내가 잘 들어왔냐고 전화를 해왔어. 그날 밤 그와 수많은 얘기를 나눴어. 전화를 끊자 엄마가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 엄마가 뭐라고 했어? 너를 좋아한다고 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엄마가 방 밖에서 내 대화를 다 엿듣고 있었던 거야? 왜 몰래 엿듣고 있냐고 따지지만 엄마는 행복한 얼굴을 지었어.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그녀의 엄마에게 했던 말들을 후회했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를 상처 주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고 그로 인해 슬펐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이야기를 다 했고 이미 불안감이 지배했다. 그녀는 자신이 위로를 전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채 잠이 들었다. 그가 나를 전화해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을 때 그가 너무 기뻐해서 환호했다. 그때 나는 그가 나에게 돌아보지 않게 울었다. 청혼을 수락한 후에 우리는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엄마를 병원에 모시러 가면 그는 힘든 치료를 도봤다. 엄마의 건강은 더 나빠지지 않고 서서히 좋아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 부모님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여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나는 만날 때마다 인사드리겠다고 해서 양해를 구했다. 집으로 가기 힘들다면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내 대답은 같았다. 마침내 상견례를 하는 날이 왔다. 그가 내게 상견례에 대해 말했다. 부모님이 계속해서 재촉하여 더 이상 미뤄둘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예상은 했지만 상견례를 생각해보니 가슴이 아팠다. 그의 집에 비해 우리는 부족했다. 하지만 엄마는 매너 있었다. 한때 잘난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인지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마침내 상견례 날이 도래하여 우리는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함께 갔다.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첫 만남 날인 상견례에 참석하면서 류마티스 증세로 인한 불편함을 견디고 있었죠. 가족들과 함께 찬찬히 대접받으시려는 노력과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만남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모든 이들이 서로에게 조금씩 이해와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마음이 끌어지는 사연이었어요. 이야기는 대충 한 듯했어. 내가 굳이 대답하기 싫은데도 그의 가족들은 확연히 한숨을 쉬던 걸로 보였어. 그래서 어쩌다 보니 창피감이 몰려왔어. 왜냐면 콜센터가 뭐래? 어째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감정이 들었지만 참았어. 그의 엄마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크더라. 30분 동안 아들에 대한 자랑을 퍼붓고 재벌가나 명문가에서 혼담이 이어진다는 얘기를 했어. 그의 아빠와 누나들도 다 대학병원 의사로 자랑했고 그래서 아들이 왜 내게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 그의 누나는 내게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따졌어. 그녀가 더 이상 내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 기분은 이미 상처받았어. 마치 내가 죄인인 것만 같고 그곳은 상견례 장소가 아니라 경찰서 조사실이나 취조실 같은 곳처럼 느껴졌어. 그가 가족에게 예의를 지키라는 눈치를 주자 그들은 막대먹은 질문을 삼가기 시작했어. 잠시 후 고급 요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걸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거절했어. 그러나 엄마는 몰래 식사를 개운스럽게 했어요. 그의 부모는 엄마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의 언니 둘은 서로 속삭이며 웃었어요. 그때 엄마가 나에게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턱받이나 해드려요.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는 류마티스 때문에 식사를 흘렸고 입 주위와 턱에는 양념이 묻어 있었어요. 이미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왜 엄마가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서 화가 났어요. 나지막하게 엄마에게 조용히 먹으라고 했지만 엄마는 신경을 쓰지 않고 식사를 계속했고 쩝쩝 소리를 냈습니다. 진짜로 나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가족들은 마치 동물원에서 원숭이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처럼 엄마를 조롱했어요. 나는 그런 긴 식사 시간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음식 대신 약을 먹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식사가 끝나자 엄마가 얼굴을 찌푸리며 결혼하면 아들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나온 이후 그는 자신의 가족을 걸어 넣었으며 그들이 깜박 죽을 수 있는 혼수인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체념한 듯 한숨을 나길게 내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날로 먹겠다는 건가? 우리 아들 등에 빨대를 꽂고 앵벌이 하겠다는 거야? 뭐야, 그 말은 날이 뾰족한 비수처럼 제 가슴과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나는 치욕스러움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거절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악을 쓰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며 변명을 했지만 나도 모르게 손이 음식을 향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고 화를 내어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자 바로 받아 화를 토해냈습니다. 결혼은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제 만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전화를 끊고 전원을 끈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가 우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보자마자 만취한 상태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가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애원했어요. 그는 제 기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테니 결혼을 취소해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생했는지 그의 얼굴도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갈등하다가 그의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기 싫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잠시 고민한 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결혼한다면 신혼집을 따로 마련해 살 것이며 시댁 식구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도록 최대한 멀리 살 것을 약속했죠. 결혼 후 저는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애를 썼어요. 다행히 결혼 전에 그가 한 약속을 잘 지켜주어 시댁 식구들이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한 번 적응되니까 괜찮아졌어요. 시댁 가족들에 대한 반감하고 거부감이 아직 없어졌지만 부담과 두려움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오니까 시모와 시누이들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어요. 뭐해요? 왜 여기 있어요? 라고 물으니 시모가 화를 내며 나도 모르는데 온다고요. 열어달라고 소리쳤어요. 현관문을 열어주니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마치 경찰이 수색하는 것처럼 집안을 뒤져보고 냉장고를 열어보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무시당해서 대답도 안 했어요. 큰 시누이는 소파나 전자제품을 보며 혼잣말을 짓거렸어요. 내 동생 덕분에 정말 호강하고 사내에 권세가 생겨서 좋겠어. 우리는 서러우니까 라고 말하니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따지듯 물었어요. 우리 남편이 온 게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쓴웃음 지으며 무시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서 그만 가달라고 정중하게 말했는데 시모가 나가기를 생각하지 않은 채로 나에게 일을 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과 통화하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놀랐어요. 남편이 시모를 바꿔달라고 해서 전화기를 넘겼는데 시모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후 전화를 끊고 날 노려보더니 시누이들을 데리고 떠나버렸어요. 나는 그들을 배웅할 생각도 안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즉시 바꿔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찾아올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화를 터뜨렸는데 그때 남편은 엄마와 충분히 이야기했고 다시는 뜻밖의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안심시켜주자 나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러나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그들은 몰래 나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결혼 전에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주는 돈으로 생활했었는데 모아둔 돈이 없어 남편이 주는 돈에서 조금씩 떼어내 비자금을 마련했어요. 엄마의 치료비부터 엄마의 생신 때 선물을 사드리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해도 원래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굳이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줄은 몰랐다. 그것은 어머니의 생신 때였다. 비상금으로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드렸고 선물과 용돈도 드렸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몰래 해냈다. 그러나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와 나를 다시 취조하듯 해서 나를 공격했다. 어머니 생신 때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하자 시어머니가 눈치채고 물었다. 아들이 벌어다 준 돈을 쓰려고 어머니에게 돈을 줬다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증거가 있으니까 손을 내민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말이 없자 시어머니가 몇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을 보니 경악했다.
누가 찍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미지에는 어머니와 나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과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응시하면서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계속 조사하면 나올 것이다. 그것은 계속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시부모님이나 시녀들이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와 같은 곳에 나를 뒷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나는 당황하며 그것을 거부했지만 시모나 시누양들은 곤혹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 알려버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내가 세게 나가야 했지만 작은 일을 너무 신경 써서 그들의 선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실을 과장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콜센터에서 일할 때 짝사랑하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결혼 선물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거절했지만 계속 만나자고 하여 결국 만났습니다. 그가 선물을 건네며 행복해야 한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를 껴안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를 밀쳐내려 했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한때는 나도 그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면서 귀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아마 시댁 식구들은 그 순간을 담은 사진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밉살스럽게 희죽거리는 것을 보니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꺼낼 숨은 복카드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자꾸 숨은 복카드는 그 사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사진을 불륜이라고 조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아니라고 하면 남편은 물론이고 제 말을 믿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라 찜찜한 마음이 남았습니다. 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그들은 그 틈을 파고들었어요. 특히 시모는 우리 아들에 대한 비밀을 말하지 않을 테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다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시모는 내 돈으로 이젠 연락해줬어도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야 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럴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 후 시모는 뻔할 정도로 자주 찾아왔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마지막 문장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저는 그때 현관문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놀랍게도 시모가 문을 열고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냥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었지만 시몬이 내 팔을 붙잡았어요. 어디 가냐? 라고 묻더니 나는 사실대로 대답했어요. 그러면서도 시몬이 나를 붙잡지 않을 줄 알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시몬은 화를 내며 왜 얘기를 듣지 못했냐?고 물었어요. 귀가 막혔나? 지금 밤에 놓고 시험을 무시하겠어? 시몬의 나무라기에 난도질을 해버리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시몬의 지시에 따라 요리를 시작했는데 엄마가 너무 걱정되고 미안해서 눈물을 삼키며 요리를 했답니다. 그날 엄마는 이모에게 전화해서 동네 병원으로 가고 다음 날 전화했을 때 엄마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이모한테 솔직하지 않았고 한 달 후 어느 날 엄마는 혼자 밖으로 나갔다가 길에서 쓰러졌어요. 운 좋게도 근처 상점 주인이 도와주고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나서야 엄마가 뇌출혈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난 너무 당황해서 외출복도 안 입고 병원으로 갔죠. 시모가 들어왔어요. 또 어디 가냐며 꼬치꼬치 캐물을 것이 뻔해서 제가 먼저 맥없이 말을 꺼냈어요. 엄마의 몸이 위중한 상태인 만큼 이번에는 시모가 붙잡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시모가 됐든 짜증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별의별 걸로 속을 타석이 있네. 뇌출혈이면 치매가 심해질 수도 있는데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쳤단 종자들하고 엮여서 생고생을 할까? 그 말을 듣자 너무 어이없고 분했어요. 시모한테 따지려다가 엄마한테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꼭 참았는데요. 글쎄, 시모가 이러지 뭐예요? 어딜 또 기어나가려고 그래? 뇌출혈이 무슨 벼슬이야? 가려면 도장 찍고 가던가, 가지 말던가, 둘 중 하나 선택해.
순간 저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핏발이 선 눈으로 노려보자 시모가 움찔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저도 모르게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제가 걸레를 집어들고 시모 면상에 집어 던지면서 소리친 거예요. 정말 지랄하시네요. 뭐 이혼할게,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그러자 시모가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듯 말든 신경 안 쓰고 저는 곧바로 나와 병원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시댁 식구들이 때로 몰려와서 저한테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며 인신공격을 해댔어요. 천박한 족속이 천박한 집만 골라서 하네. 결혼을 한 후 천천히 천박한 본성을 드러내겠다고 했는데 내 말이 맞았다. 시누이들은 나를 악의 바람으로 밀어붙였다. 어머니가 입원한 병동까지 찾아와서 장난을 쳤다. 남편도 처음으로 나에게 화를 냈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그가 이성적으로 내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나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청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다르게 행동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나만 잘못했다고 주장하며 우기고 강요했다. 남편이 열심히 설득하고 탄원했지만 그들의 의견이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더구나 시어머니는 어디서 천한 물건을 가져와서는 천한 물건만 파고 논다며 남편의 뺨을 후려치기까지 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날 남편이 15세 때 처음으로 냉담하게 맞섰다고 한다. 그렇다면 천한 것이 무엇인가? 그럼 어머니와 아버지, 누나들은 고귀한 사람들인가라는 답변을 예리하게 했다. 어차피 시모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고귀하다는 자만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대답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결국 남편도 지쳐서 시모 가족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중에 대반전이 생겼다. 그가 시모 가족과 연락을 끊고 저희 집에 오지 말라는 걸 선언했다. 남편이 그들과 한테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힐 때 나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한동안 전화를 안 해도 몰랐을 거예요. 그들은 잘 나빠진 자존심 때문에 남편한테 직접 전화하고 손 내밀어 주길 바래요. 하지만 남편은 굳은 사람이라서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었어요. 남편도 엄마를 잘 챙겨주며 관심을 갖고 있고 엄마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과는 멀게 돼서 아쉬워해요. 하지만 그 대신 처가 식구들과 많이 가까워지며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미소가 많아지고 엄마의 건강도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행복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시댁 식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때는 기죽지 않고 당당해져서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음악은 감정과 감성을 표현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때는 행복을 전달하고 어떤 때는 슬픔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야기 역시 음악과 관련이 깊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어요?